있는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유 여성의과 박상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무통 절제술의 적응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무톰이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무톰은 정식 명칭은 백큐을 이용한 브레스트 바이오시 시스템으로 그래서 VAPB라고 합니다. 유방을 뜻하는 만무와 제거를 뜻하는 톰이 붙어서 만무톰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이 만무톰은 이 명칭 자체는 상품명입니다. 존슨앤존슨에서 데뷔고 지금은 나이카 바이오 시스템으로 이 상표권이 넘어간 상태고요. 상품명이기는 하지만은 워낙에 만무톰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무톰으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브레스트 매스에 대한 바이옵시는 기존에 이제 익시전을 절개를 해서 인시전 또는 익시전을 바이옵시를 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FNA나 코아니들 바이옵시와 같은 덜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FNA의 경우에는 약 20개의 정도의 리드를 사용을 하는데 셀 수준에서의 사이톨로지이기 때문에 샘플링 에러율이 높고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지금은 시스트를 제거하는 목적 이외에는 바이옵시 툴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보안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코아니들 바이옵시가 개발이 되었고요. 14개의 정도의 굵은 리들에 이제 펑천 리들과 커팅 리들, 듀얼 리들을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조직을 훨씬 많이 채취할 수 있게 되었고 샘플링 에러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이옵시 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여러 연구의 논문에 의하면 브레스트 리전의 경우에는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경우에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헤테로지니어스한 티슈이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 바이옵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백큐을 이용한 브레스트 바이옵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브레스트 VAP가 기존의 코아니들과의 크게 다른 점은 바로 백큐을 이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8게이지, 심지어는 7게이지까지 굵은 리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채취하는 조직을 월등히 많이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에러가 낮아졌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작은 병변에 대해서는 익시전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번 제거를 할 때 나오는 양을 비교를 한 것인데요. 여기 왼쪽에 14게이지 코아니들로 나온 이 스페이스맨과 8게이지 만무톰으로 나오는 스페이스맨을 구분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무톰의 발전입니다. 이 만무톰 기계는 스티브 파커가 1995년에 개발을 했고요. 98년도에 현재와 같이 초음파를 이용한 만무톰이 시행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도 방식에 따라서 엑스레이를 이용한 스테레오타틱 만무톰, 그리고 전통적인 초음파 이용한 만무톰, MRI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몰레큘러 이미징을 통한 만무톰 등 여러 가지 만무톰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일부 대학병원과 일반 클리닉을 통해서 만무톰이 들어왔고, 이제 처음에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이제 외과에서 익시전 목적으로 만무톰이 가능한지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비급여 수술인데다가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고 미용 수술이라는 인식이 합해지면서 이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난히 이제 익시전 목적의 익시전 툴로서 이 만무톰이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 만무톰은 바이옵시 툴로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나 중국, 홍콩과 같이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익시전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만무톰 익시전에 대해서 정확한 인디케이션이 교과서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지금 중국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비나인 튜머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만무톰과 기존의 오픈 익시전을 비교한 논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시전 사이즈가 적고, 블러드로스가 적고, 비나인 적고, 힐링 타임 적고, 스코어가 작고, 인펙션 적고, 디포메이션 적고, 이렇게 해서 장점이 많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논문들이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 자체에도 변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2005년도에 개발이 된 맘모톰 EX 장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15년도에 개발이 된 맘모톰 리볼브라는 장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본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슬림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스크린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비교를 한 건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맘모톰 EX 장비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앵코어에서 최근에 나온 장비인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본체가 많이 작아졌고 화면이 커져서 마치 그 초음파 기계처럼 이렇게 커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페이스맨의 하베스팅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방법은 이렇게 한 번 제거를 할 때마다 어시스트가 옆에서 스페이스맨을 하나씩 꺼내야 됐지만은, 지금은 뒤에 이제 이렇게 체인버가 달리면서 이 안에 자동으로 스페이스맨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시스트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이제 맘모톰 엘리트라는 장비인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전기 면도기처럼 충전을 시켜 놓았다가 필요할 때 앞에 이렇게 이제 일회용 리드를 꼽아서 이제 바이옵시 혹은 익스전을 한다고는 되어 있고, 여기 뒤에 체인버가 달려 있고 석션 부분은 이 본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쥐고서는 이렇게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 리들이 14게이지 리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1cm짜리 매스 제거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익스전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바이옵시 목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단가 문제 때문에 확산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그 VABB 장비들입니다. 여기 ATEC이라는 것도 있고, 엔코도 있고, 백스코도 있는데, 이 ATEC은 이제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갔고, 엔코는 그 맘모톰을 개발한 스티브 파커가 밖에 나와서 새로 만든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는 조금 더 낫다고는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엔코가 기존의 맘모톰 장비보다 점유율이 약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스코어는 국내에 계신 선생님이 개발한 장비고, 최근에 개연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맘모톰 대상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 조건으로는 국내에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비나인 리전을 익스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맘모톰 절제술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과연 이 제거하는 부분이 양성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양성을 맘모톰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나왔지만은 맘모톰 절제술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오피 타임 적고, 힐링 타임 적고, 인펙션 적고, 인스전 적고, 스커 적다고는 하는데, 환자들은 이 전체 중에서 오직 마지막 스커 사이즈만 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 수술을 코스메틱 서저리로 인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의사는 맘모톰 익스전을 하면서 바이옵시 목적도 있고 혹을 제거하는 그 치료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환자들은 대부분 코스메틱한 서저리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나인 매스를 비나인으로 결과가 나오고 잘 제거가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거를 했는데 캔서가 나왔다. 환자 입장에서는 미용 수술하러 갔는데 유방암으로 진단이 나왔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비용 문제입니다. 지금 그 코아 바이옵시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맘모톰은 아직까지 비급여로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듭니다. 맘모톰 수술을 했는데 캔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환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맘모톰이 바이옵시가 되는 겁니다. 과연 100만 원짜리 바이옵시를 환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보통 맘모톰으로 이제 제거를 많이 하는 거는 파이브로 아데노마나 비나인 필로데스티노, 파필로마, 라이포마 등을 제거를 하고, 이제 파이브로 시틱 체인지나 컴플렉스 시스트 같은 시스틱한 리전도 많이 제거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캔서는 맘모톰으로 제거하기 좀 어렵고, 이 LCIS 같은 경우는 캔서러스 리전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맘모톰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바이러스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전의 기준으로는 카테고리 3에서는 미리 바이옵시가 필요가 없고, 또 A 같은 경우도 30대 미만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맘모톰으로 제거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은 무조건 포화 바이옵시를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3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4년 전에 메스가 좀 이렇게 만져지기 시작을 했고 초음파를 보니까는 코 A 또는 코 B로 봤었는데 일단 이 환자가 이날 맘모톰을 하기를 강력하게 원했고 나이가 어리고 무엇보다 제가 믿은 것은 4년 전부터 만져지는 메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맘모톰을 했는데 결과는 IDC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24살인데요. 일주일 전부터 메스가 만져졌고 이 환자의 경우는 초음파상에서 확실하게 바이러스 OB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이 당일날 맘모톰을 원했지만은 설득을 해서 포화 바이옵시를 먼저 했고 거기서 캔서가 나왔습니다. 요새는 20, 30대 젊은 여성분들 캔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런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을 할 때 신중해야 될 병변,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지만 ADH 같은 경우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솔리드하고 확실한 비나인 리전 안에 ADH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맘모톰으로 제거를 하고 그 나중에 나온 퍼머넌트 패솔로지도 주의입니다. 근데 만약에 ADH가 좀 이렇게 디퓨저하게 퍼져 있다든가 마이크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동반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DCIS하고의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오픈 익스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36세 환자고요. 왼쪽에 이제 휴주한 시스트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자라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포화 발치를 했는데 거기서 ADH가 나왔었고 초음파상에서 모양이 워낙 시스틱한 리전이 많았고 웰 디파인드 되어 있기 때문에 맘모톰으로 제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트라덕탈 파필러리 CA가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중해야 될 병변 중에서 필로이드 S 튜머가 있는데요. 필로이드 S 비나인 같은 경우는 파이브로 아데노마에 준해서 제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에 비해서는 그 재발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는 환자한테 반드시 워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더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라는 속도라든가 악성 위험도 이거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비나인 같은 경우에 짧은 기간에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필로이드 S 튜머의 경우에는 오픈 익스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거를 하고 패솔로지를 나갈 때마다 이 패솔로지가 조금씩 나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환자들을 설득시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제 완전 절제가 가능한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전에는 완전 절제를 위해서 3cm 미만일 경우에 맘모톰을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7, 8cm까지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이 이제 비교적 웰 디파인드된 이런 메스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마진이 좀 불분명한 비나인 병변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세이프 마진을 두고서 제거를 하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니플 직 하방에 위치를 하고 있는 휴주한 메스일 경우에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 환자는 23세 환자인데요. 이 맘모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니플 바로 아래쪽에 8cm 정도 되는 휴주한 메스가 관찰이 되었고 초음파상에서 한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메스가 컸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나이가 어리고 그 본인도 그렇고 이제 보호자들이 도저히 익스전을 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든지 좀 맘모톰으로 해결을 하고 싶다 해서 제거를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다 제거를 못했습니다. 이 니플 아래쪽하고 아레올라 쪽에 워낙에 메스랑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제거를 하다가는 니플 쪽에 블러드 서플라이에 문제가 있을까 봐서 결국은 일부를 남겨놓게 되었고 며칠 전에 이 환자가 다시 와서 팔로우를 했습니다. 4년 만에 이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이제 남겨진 부분은 또 약간 좀 커져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지 이거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메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진에서처럼 이 립과 립 사이에 인터코스탈 그루브에 메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든가 스킨이나 머슬하고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도 참 제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메스가 크지 않더라도 브레스트 볼륨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서 메스가 커져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밑으로 해서 프로브가 들어가서 움직일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확보가 안 된다면은 이거는 맘모톰이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수술을 할 경우에 뭐 스킨이나 머슬 인저리 또는 뉴모소락스, 헤모소락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좀 많은데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맘모톰으로
그대로 제거한 수술입니다. 수술한 장면입니다. 밑에 여기에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는 보형물 수술을 대부분 팩토랄리스 머슬 아래쪽으로 넣고, 그리고 리전은 팩토랄리스 머슬 위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층이 달라서 그렇게 보형물이 손상받을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설사 위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브 니들을 최대한 보형물과 수평이 되도록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드시 이 말모톰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1cm 미만일 경우에는 파필로마라든가 아티피컬 셀이 나오거나 하이퍼플라즈가 나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거를 고려해야 되고요. 1cm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라는 속도라든가 상대적인 크기를 감안을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맘모톰을 결정을 하는데 가장 이제 중점을 둔 거는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메스가 커지면서 주변 조직을 누르면서 브레스트 페인이 생긴다든가, 밑에 있는 팩토랄리스 머슬을 누르면서 이제 팔을 움직일 때 장애가 온다든가, 아니면은 스킨 바깥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올 정도의 디포메이션이 생길 경우에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메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10대, 20대는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는 편이고, 40, 50대 이후에는 충분히 줄어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급적 팔로우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가 이런 메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제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수술을 위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것은 금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일부 클리닉에서 1cm 미만의 작은 시스트까지도 제거를 하자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맘모톰을 과도하게 적용을 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비급여 수술인데다가 또 경쟁도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맘모톰을 이제 과도하게 하면서 환자들의 불신도 생기고, 의사 간의 불신도 생기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맘모톰의 급여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보험회사들 중에서 이 실비나 실손에서 맘모톰을 빼려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또 입원을 인정을 안 해주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움직임들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정작 제거를 맘모톰을 해야 될 환자들에게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양성인지, 완전 제거가 가능한지,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지, 꼭 수술을 해야 될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이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서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브레스트 압세스를 맘모톰으로 하면은 효과가 좋다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계셨는데, 반면에 압세스를 이거를 익시전보다 맘모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병변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병변들은 제가 이렇게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남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쪽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경우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